왜 성희롱이라고만 했느냐, 그 성추행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추행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덕분에 쉬운 법률 이야기 짱배원 장성규입니다. 오늘 1월 26일 화요일이네요. 어제 제가 지방의 어떤 검찰청에 조사 입회를 하느라고 한 6시간 정도 입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어제 있는 뉴스 중에 질문하는 분이 있었어요. 질문이 두 가지였는데요. 두 가지에 대한 답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 뉴스 중에 그 정의당의 당대표가 소속 그 당의 국회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사건.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질문자가 질문은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당에서 징계 절차 진행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당대표를 사퇴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또 하나의 질문은 마찬가지 어제 1월 25일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마 작년 2020년 7월 달에 발생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발표 사실 중에 그 성희롱 외에 성금 추행은 인정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하면 저도 사실관계를 들어보니까 원래 1월 15일 날 여의도에서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오면서 돌아가는 길에 그 차량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피해자죠. 국회의원의 뭐 허락이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부적절하게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이제 그 국회의원이 공론화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바로 그 당에서 정의당이죠. 정의당에서는 불과 뭐 열흘 만인가요? 지금 사실관계 조사해서 당대표는 사퇴하고 직위 해제하고 뭐 징계 절차에 별도로 회부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더군요.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 가해자가 명백한 성추행을 했다라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는까지 한 마당에 형사처벌은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선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번 그 정의당의 내부적인 징계 절차, 내부적인 또 사실관계 조사 및 그 발표는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일이 생기면 쉬쉬하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부적으로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만 끄는 그런 단체들도 많은데 정의당에서 이번에 그렇게 내부적인 징계 절차를 빠르게 하고 또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자, 그런데 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어쨌든 피해자도 이걸 형사사건화 하지는 않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성추행 가해자 정의당 대표인가요? 그분은 그럼 형사처벌은 피하는 것인가? 형사처벌을 피하느냐 여부는 아마 앞으로 사건 추이에 좀 다르겠습니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3자인 뭐 시민단체라든지 외부인들이 아마 이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고발하는 절차는 할 수 있겠죠.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그게 고발이죠. 고발을 한다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겠죠. 자, 그럼 그런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지 않는다. 보통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백한 증거가 되겠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처벌이 가능하냐. 예전에 그 2013년 6월 이전에는 이런 성 관련 범죄, 특히 강제추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피해자의 고소 의사,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그걸 친고죄라고 하는데 친고죄로 분류되어 있었죠. 피해자의 고소가 꼭 있어야 했던 이유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이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친고죄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성 관련 범죄가 피해자의 명예보호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법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성 관련 범죄는 엄단의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런 친고죄로 해두었을 때 고소를 하고 고소를 빌미로 해서 형사기관이
고소에 따라서 실컷 조사를 했는데 처벌까지 뭐 단계까지 간 상태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 그동안 했던 수사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일이 허다했죠. 또 청고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합의금이나 뭐 금전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고소를 우선 제기하고 어느 정도 사건이 진행되면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의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는 일도 많았죠. 그런 점 때문에 친고죄가 뭐 폐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럼 증거는 어떻게 되느냐, 피해자의 진술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느냐, 그렇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에 의하면 그 가해자가 명백한 성추행을 했다라고 본인이 아마 그런 발표문을 아마 했던가 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 자체가 이미 증거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전 사건에서도 보면 그런 적이 있었죠. 안희정 전 지사였나요? 그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듯 했다가 나중에 막상 수사가 진행되고 조사가 시작되니까 자신의 행위를 부인했죠. 뭐 그런 경우라면 또 진정한 사과 반성이 아니라고 해서 피해자가 태도를 바꾸어서 별도로 고소해서 또 처벌을 원하기도 할 수도 있겠죠. 뭐 이제 그 정의당 대표의 그 성추행 사건은 조금 더 사건의 경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거, 국가인권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박원순 시장의 성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인정을 했더군요. 박원순 시장이 늦은 밤 시간에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고 이모티콘 보내고 오해를 살 만한 사진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어요. 국가인권위의 발표에 따르면. 근데 거기에다가 집무실에서 네일을 한 네일, 여성보다 네일 많이 하신다 하던데, 네일 한 손톱을 만졌던 행위, 그 다음에 또 손을 만졌다 하군요. 피해자 진술에.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이 인정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그 사실과 관련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적인 언동이다. 그래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표현 중에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성추행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1월 14일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원순 시장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표현한 판결문이 있었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뭐 기재를 하였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성추행을 인정하는 반면 또 이 사건을 따로 별도로 조사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성희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성추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 저한테 질문한 사람이 궁금한 것은 그건 같아요. 집무실에서 손을 만졌다는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왜 성희롱이라고만 했느냐, 그 성추행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추행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성희롱과 성추행을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일반 법조인들도 또 뭐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 관련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뭐 취급하거나 다루지 않으면 성희롱과 성추행 또 성폭력, 이 개념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표를 하나 띄워두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성희롱은 지위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계에 있어서 부적절한 성적인 언동이나 성적인 요구를 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해모감을 느끼게 한 행위, 그 다음에 성폭력 중에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또 해모감을 일으키게 하는, 또 그리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이게 이제 강제추행이죠. 근데 표에 나타난 것처럼 성희롱이 되는과 동시에 성추행이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성희롱만 되는 것도 있고 성추행만 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지하철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여성의 신체에 접촉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업무 관계도 없고 상하 관계도 없죠. 그런 경우에는 성희롱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성추행, 강제추행이죠. 자, 그런데 또 직장 상사나 업무 관계를 했던 사람이 말로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말로만 하는 경우, 또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밤늦은 시간에 뭐 하냐 이렇게 문자로 보내거나
또 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뭐 이렇게 부적절한 뭐 멘트를 보내거나 이것은 성희롱이 되죠. 행동은 없었지만 언어에 의한 성희롱이죠. 근데 피해자,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중에 행동도 있죠. 박원순 시장 사안에서는 인정된 것은 손을 만졌다 했는데 직장 상사인 사람이 집무실에서 손을 만졌다? 피해자,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뭐 제가 피해자들도 많이 상담을 해보면 아무 관련 없는 사람, 그다음에 단지 그냥 직장 상사, 같은 직장을 다닌다, 또 업무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느닷없이 뭐 손을 만진다거나 어깨를 만진다거나 뭐 머리를 감싼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수치스러웠다. 몸둘 바를 몰랐다. 몸이 떨렸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신경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쭈뼛쭈뼛 머리가 곤두섰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벌레가 내 손등을 기어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자신들의 그 당시에 성적인 수치심, 굴욕감을 나타내는 말들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실관계로서 집무실에서 손을 만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고 성추행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과 성추행의 개념 자체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이 사건 수사를 했다, 조사를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간혹 이런 사건들, 특히 성 관련 사건들도 진영 논리로 나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영에 따라서 동일한 사실을 보고 평가를 달리하는 것. 그것은 서로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간혹 저도 이건 제 경험인데 저도 변호사이다 보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평가를 진영 논리로 쳐다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변호사님 예전에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 사건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서운함을 표현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받아보니까 좀 마음이 좀 안 됐고 좀 안타까워요. 저를 그냥 상식과 법률에 비추어서 합리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변호사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편 들지 않았다. 뭐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인간관계까지 그렇게 과연 끊어야 되느냐. 의견을 다르다고 해서 저를 뭐 배친 거절한 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시면 다시 친구 수락 신청하십시오. 제가 친구 다시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어제 발표는 짱변이 보기에는 조금은 유감스럽습니다. 차라리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진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든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오히려 나았을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그 행위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성희롱만 인정된다라고 발표한 것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아두면 덕보는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